자, 고전 1강에서 지금 하나하나 보자. 가시는요, 보기 그래서 밑줄. 네 번째 줄에 1번 문항 네 번째 줄 있죠?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만 밑줄 그어두면 돼요. 그러니까 가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주의해야 되는 거야. 잣나무가 화자를 가리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절대 화자가 아니야. 이건 증인이야. 그러므로 관계도를 이야기하면 임금과 그 다음에 화자가 있잖아. 여기에 잣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걸고 약속을 했던 거고, 잣나무를 걸고 이제 화자는 이걸 믿었던 건데, 자, 어떻게 됐어? 이걸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어때? 원망, 이렇게 가는 정서로. 따라서 잣나무와 화자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알겠어요? 명심하시고요. 자, 그림이 너무 빡빡하게 적혀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이것만 명심을 해두면 되겠어. 그러면 이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 끝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와 유사한 시가 CF 들어가면 정과 정익 곡이라고 하는 우리 노래가 있습니다. 고려가요, 향각의 고려가요, 이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는데 산 접동새와 난 이스타요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정과정곡 노래가 있어요. 모함을 당한 신하가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무사람들의 참소입니다. 나의 유배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과정은 자, 똑같이 원망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 더하기 결백을 호소하고요. 결백 강조.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결백을 강조하는 대목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벽이시더니 누구입니까? 이 표현이 들어가요.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벽이시던 이가 누구입니까? 이거 하고 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말이 이 신 이 말이 나와 있거든. 모함하는 말이 나를 모함하는 말이 말 거짓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결백을 호소했다고요. 그 다음에 재회를 소망하는 대목은 뭐냐? 돌이켜 들으시어, 돌이켜 들으시어,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끝나죠. 남녀 간의 관계에 빗댄 거거든. 그래서 사랑해달라는 얘기는 다시 임금 곁에서 모실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재회를 소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작품은요, 정과정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장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산 접동새와 이슬 하유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 앞에는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으니 운이 나니, 이게 앞에 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슬, 이 얘기는 이슬, 이거는 비슷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적동새도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울고 있어. 완벽한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시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심 범위로 만에 하나 이게 들어온다 했을 땐 내 보기엔 거의 90% 확률로 전과전공 요거하고 비교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딱 읽자마자 전과전공 딱 떠올랐거든. 안 낼 수가 없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체크했으면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질 좋은 자식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함에 나왔죠. 1하고 2를 묶습니다. 1하고 2를 묶으면 지금 자식, 자, 뭘 상징하는 거야? 약속. 그래서 약속에 뭐가 드러나니? 안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약속에 지금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다. 약속의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다.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거기에다 직접 인용 적으세요. 임금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구나.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이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낯이 변했다. 여기에서 약속을 저버렸다. 약속을 어겼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높인 선어말음이 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겨울이여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겨울은 세모하고 이게 임금을 비유하는 말이로구나. 다음에 여기 여 나왔으니 영탄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원망의 정서, 이걸 보여주고 있구나. 알겠지? 원망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구나. 다음에 달이 그림자를 내린 연못가세 이렇게 돼 있죠. 자, 5, 6 한번 보는데 자연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달이 그림자를 내린 연못, 밝음의 이미지냐 아니면 어둠의 이미지냐 이거죠. 어느 쪽이에요? 이건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연적 배경은 어둠의 이미지가 되고요. 고독과 그 다음에 쓸쓸한 누구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야?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야. 화자의 처지와 상황, 이걸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달은 절대 희망이나 아니면 긍정의 의미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비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해석을 한다 했었을 때 달은 세모 처리해버리고 이거는 비의 정서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연적 배경이 자, 누구에게? 화자의 정서를 뭐하는 쪽으로?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이 비의 정서를 나타낸다 하면 빼박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적어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정과적은 감정이입입니다. 근데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정서의 이동 방향을 보면 나옵니다. 감정이입은요, 우리가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게 이입을 시키는 게 감정이입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은 자동으로 의인법이 당첨됩니다. 왜냐?
화자가 울고 있으면 대상도 울어야 되거든. 화자가 웃으면 대상도 웃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은요. 대상이 이게 꼭 의인법일 필요는 없어요. 대상이 갖고 있는 분위기, 상황,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화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화자는 갖고 있던 정서가 더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더 밝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너무 춥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움츠러들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나 우울증이 도질라 그래요. 전형적인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근데 감정이입으로 가면 내가 너무 괴롭고 쓸쓸하니 창밖에 내리는 비도 울면서 지나가는구나. 이러면은 내 감정을 비에다 투영시켜버린 거죠. 의인법이 자동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건 감정이입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이입 중에 하나가 뒤에서 또 나오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굳이 이입을 시킬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거 똑같거든. 대비를 이루는 경우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그래서 대비 여기가 봄이 왔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어요. 자, 쌍쌍이 커플들이 아주 그냥 다큐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외로워요. 대비 맞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완벽한 상황의 대비는 보여주는 현상만 가지고도 화자의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알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달이 BA 정서 한다면 정말 완벽한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참고하시고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물결 세모 이거는 임금을 가리키고요. 모래 이거 화자입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해석이 나오냐면요. 물결과 모래 중 어느 게 갑이고 어느 게 을이 될 것 같아요? 물결이 갑이죠? 모래가 을입니다. 모래는 쓸려나가잖아요. 그러므로 모래는 화자, 물결은 임금. 그리하여 역시 비유적이죠?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한결같은 충성심이지만 세상 모든 것 여의어버린 무슨 뜻이야? 이별한 저지어 누가? 화자가. 그러면은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이건데 진짜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듯한 그 다음에 뭐라 적는 거야? 상실감. 약속을 저버리셨습니까?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잃었네요. 알겠니? 그러므로 여기에 쓰인 수사법은 전형적인 과장법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건데 이걸 쓸데없이 문제 냈으니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자 여기 옆에 재회를 기약하는 대목 전혀 없죠. 내 결백을 호소하는 것도 전혀 없죠. 감정이입은 없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나 공통점 원망의 정서는 나와 있죠. 알겠어. 참고해. 자 다음 나시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이 나왔다. 진중이라는 건 우리가 평양 가운데 군사기지 가운데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읍다 노래하다. 그쵸?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보자. 한 바다에 얘기하는데 고전시가에서 한 이렇게 나오면 넓다 많다 그 다음에 크다 보통 이렇게 되잖아. 한 바다 했으니까 넓은 바다 여기에
가을바람이 부르는 이 밤이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리고 계절 배경까지 몽땅 나왔는데 이 배경재 씨가 가만히 보니 화자의 월유발의 고독과 쓸쓸함을 지금 유도하는 배경이로구나. 근데 왜 단도직입적으로 고독과 쓸쓸함을 얘기했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쭉 끄집어내보니 다음 문장에 바로 나오잖아. 홀로. 알겠어요?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긴다. 내적 갈등 나왔죠? 알겠냐? 총사령관으로서 어때? 참 고민이 많구나. 그래서 CEO는 고독한 존재예요. 사장, 회장, 화려한 자리에 있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고독한 자리다. 그래서 왕가는 그 무게를 견디라고 얘기하죠. 그 무게가 뭔가 했더니 다른 건 아니고 자리가 주는 책임감도 포함되는데 그 책임감 안에는 당신은 혼자야 이 고독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결정 혼자 내려야 되고요. 결정을 내렸을 때 날아오는 비난, 원망, 칭찬, 사실 칭찬은 별로 없어요. 뭘 해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롯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정신력, 이게 CEO에게 요구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의 삶이 좋은 게 아니고요. 피라미드 중간이 가장 좋아. 이거 어디에 나왔어? 스카이캐슬에 나온 대사야. 알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좋아. 근데 완전 꼭대기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위를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나만의 위치를 찾으면 남은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거야.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도 너무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 이 얘기야. 사람들 눈에 띄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 알겠니? 자, 다음에 보자. 어느 날에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어느 날에 우리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우국지정 나왔죠?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전쟁에 대한 고민밖에 없죠?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세모 대략적으로 간신들이겠죠. 왜냐하면 장군에 대한 민심은 다 장군 편이었거든. 장군을 시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임금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불러서 환양으로 압송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 기억나죠? 백의중군 이거 강제를 시켰잖아요. 다음에 볼래?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됐구나.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됐다. 밑줄짝 긋고 여기에다 우리는 뭐라고 적냐? 자조적. 절대 이거 자부심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명예를 우선하는 장군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은 당연히 아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걸 장군은 바라지 않는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리하여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귀걸에서 응당 읊으리. 자, 그래서 쫙 전쟁을 먼저 끝내는 게 중요해. 여기에다가 선공, 그 다음에 귀걸의사를 읊을 거야. 여기에다 후사. 성공후사 알죠? 공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걸의사에 나타난 거 가만히 보니 뭐 하는 거야? 시골로 가서 이제 뭐 할 거야? 농사나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 소망, 굉장히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알겠니? 전쟁 영웅인데 이렇게 마무리는 소박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장군의 고뇌야. 내가 아무리 귀걸해서 한다 한들 이미 나는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걸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는 귀걸해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놔줘. 이와 같은 복잡한 심정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진중후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를 좀 놔줘. 알겠니? 자, 읽을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고뇌가 아주 그냥 뚝뚝 묻어나오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1번 문제에서 정답 한번 확인해보죠. 1번 답 5번입니다. 지나가는 물결과 모래가 빗대는 대상이 다르죠? 반대입니다. 물결은 왕이고 모래는 자신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른쪽 해석.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내가 을인데 왕이 갑이고. 다음 2번 보면 정답 3번인데 어느 날에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이거는 임진왜란 전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한다? 있을 수가 없죠. 알겠죠? 다음에 3번 답 1번이고요. 내가 보니까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말이 안 돼요. 굳이 꼭 그래도 설명해야 되겠다 하면은 3-2번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움, 소통할 기회 X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가지? 말이 안 됩니다.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끝에 자부심, 이것도 지워야 되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별표입니다. 알겠죠? 내 이름이 유명해졌어. 자부심 X예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고뇌로 간다니까.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알겠냐? 그 안에서 뜬금없이 자부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내가 제일 중시하는 맥락에 안 맞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맥락에 맞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나머지 거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넘겨서 2강 문제풀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십니다.